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동과 스포츠 그리고 영양보조제에 대한 건강한 에피소드를 만들고 있는 닥터우 TV입니다. 오늘은 무더운 여름에 수분을 보충할 목적으로 스포츠 음료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몸은 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작게는 50%에서 많게는 70%에 육박할 정도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체중에서 차지하는 물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린아이는 70%까지 올라가고요. 대부분의 성인들이 60% 정도 수준이 물로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분은 또 많이 좀 손실되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첫 번째는 윤활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충격을 흡수하죠. 세 번째는 영양물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찌꺼기 같은 것을 운반해주는 그런 운반 물질을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체온 조절 기능입니다. 우리 몸은 36.5도에 항상 일정하게 체온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항상성 동물인데 체온이 좀 올라가거나 또 체온이 또 떨어지게 되면은 그것을 맞추려는 기전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흘리는 땀 속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대부분 물이죠. 그리고 맛을 보면 어떻습니까? 좀 짭짜름하고 또 그런 맛이 나는데 그것은 바로 미네랄 때문입니다. 특히 미네랄 중에서 전해질이라고 불리는 물질이 있는데 그것은 이 전기가 흐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운 여름철이나 아니면 목욕탕의 사우나 아니면 들에서 작업을 한다든지 운동을 심하게 할 경우에 땀이 많이 배출되게 되는데 덩달아서 이제 전해질도 많이 빠지게 되죠. 그러면은 전해질이 부족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저나트륨 혈증 아니면 저칼륨 혈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몸이 팅팅 붓거나 그 다음에 머리가 아프고 메스껍고 그 다음에 구토 심하면은 근육 경련이 일어나죠. 쥐가 난다고도 표현하는데 그리고 방향 감각을 또 상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땀은 왜 납니까, 여러분?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체온을 조절하기 위함이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운동을 하거나 더운 여름철에 체온이 올라가게 됩니다. 맨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이 체온이 많이 올라갔을 때의 그림인데 거의 다 빨갛게 표현이 되어 있죠. 특히 열이 많이 발생하는 쪽은 우리 몸속 안입니다. 그것을 심부, 또 영어로 하면 또 코어라고 하는데 코어의 온도가 이제 굉장히 높게 올라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 코어에 있는 그런 열기를 바깥으로 배출하는 그런 기전이 작용하는데 코어 속에 있는 혈액이 피부 쪽으로 이동해서 피부에서 열을 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철에 보면은 확장된 혈관으로 혈액이 많이 이동하고 열을 밖으로 배출하게 되는 것이죠. 또 땀샘도 열려서 땀이 배출되게 됩니다. 그러면 더워진 열기가 서늘한 어떤 공기와 접촉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물방울이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땀입니다. 그렇게 해서 체온을 가급적이면 낮추려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죠.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그런 어떤 막대 그래프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헤마토크리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를 뽑아서 시험관에 놓고 원심 분리기로 쫙 돌리게 되면은 혈액은 두 개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빨간색 부분을 적혈구, 또 위에 약간 노란색 부분을 혈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혈구는 주로 헤모글로빈으로 구성되어 있죠. 헤모글로빈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네, 그렇죠. 예, 산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혈장은 거의 99%가 물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수준 같은 경우에는 이 헤마토크리트, 즉 적혈구의 비율이 전체의 혈액의 45% 정도를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맨 오른쪽에 보시는 그런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혈장이 많이 이제 빠져나가는 상황이죠. 땀을 많이 흘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디하이드레이션 영어로 써 있는데 그것을 탈수라고 번역이 가능하죠. 그러면은 혈장이 빠져나가니까 적혈구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헤마토크리트가 한 7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피가 어떻겠습니까? 피가 끈적끈적해집니다. 마치 젤리처럼 되죠. 그것이 이제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는데 너무 힘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심장은 또 세게 쏴주게 돼야 되고요. 맥박수도 또 올라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에 이런 상황이 초래되면은 혈압이 더 올라가서 위험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욕탕에 사우나를 보시게 되면은 그 주의사항에 고혈압 환자는 입장을 금한다라는 문구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 헤마토크리트 옆에 이 적혈구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되어 있는 그 그림이 있죠. 네. 그것은 어떤 나쁜 상황이 초래되는 것이죠. 예. 무슨 빈혈이 초래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또 임신부 같은 경우에는 태아와 혈액을 나눠 쓰기 때문에 그 임신 기간 동안에 적혈구 함량이 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조직으로. 특히 뇌 같은 곳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은 핑 도는 어떤 그런 빈혈 증상을 초래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는 시험관은 적혈구 함량이 높게 나타나 있죠. 예. 이런 경우는 과거에 여러분 그 동독과 서독이 분단되는 시절이 있었죠. 마치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어 있는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어떤 대결의 어떤 그런 구도였었는데 그것을 냉전시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냉전시대 때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동구권과 또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 세력 간의 이제 충돌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그것이 이제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특히 운동 경기에서 그런 것들이 충돌이 많이 일어납니다.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사생결단으로 이제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 국가의 체제의 우월성을 스포츠 경기에서 이기는 것으로 입증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동독 선수들이 이제 서독을 이기려고 여러 가지 반칙 행위를 많이 했는데 동독 선수들 중에 여자, 육상, 장거리 선수들이 시합 한 열흘 전쯤에 자기의 피를 뽑아요. 그래서 냉동실에 그것을 꽝꽝 얼려놓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합 뛰기 한 몇 시간 전에 꽝꽝 얼렸던 자기 혈액을 싹 녹여갖고 자기 팔에다가 주사로 해서 주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적혈구 함량이 높아지게 되죠. 혈액량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기 피를 자기가 수혈을 한다. 그래서 자가수혈 이렇게 얘기하고 영어로는 이제 블러드 도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이제 조직으로 특히 근육으로 산소 공급이 잘 되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것이죠. 그럼 유산소 능력이 좋아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특히 심폐지구력을 요하는 그런 운동 시합에서 그런 선수들이 굉장히 잘 뛰게 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동독의 여자 육상 장거리 선수들이 상당히 기록이 좋았다. 예, 그 당시에. 근데 이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딴 선수들, 또 입상한 선수들은 전부 다 혈액 검사라든지 이제 소변 검사를 하는데 혈액 검사에서 특이하게 적혈구 함량이 높게 나온다 이런 것을 발견했죠.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러냐 봤더니 이제 자기 피를 뽑아다가 자기가 맞았다. 그래서 블러드 도핑 해갖고 IOC에서는 그것을 엄격하게 금지 행위로 규정을 하고 이 수상을 전부 다 박탈시키고 그다음에 선수도 영구 제명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탈수라고 하면은 체중의 2% 정도 되는 수분이 빠져나가는 손실되는 그런 상황을 탈수라고 얘기를 하죠. 열사병, 일사병에 노출될 위험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온열 질환이라고 얘기하는데 일사병과 열사병은 좀 다릅니다. 일사병은 장시간 햇볕에 노출했을 경우에 체온이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구토, 메스꺼움, 어지러움, 그리고 또 의식을 또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했을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시원한 그늘로 옮기고 그다음에 시원한 음료수를 보충시키면은 금방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사병인 같은 경우에는 체온 조절 기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열사병은 틀려요.
열사병은 직사광선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꽉 막힌 실내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경우, 그리고 농작물을 손질하는데 비닐하우스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경우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고 다발성 장기 손상이 초래되고 의식을 잃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또 뭐가 문제냐면은 체온 조절 기능이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시켜야 됩니다. 119가 올 때까지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옷을 벗기고 그다음에 차가운 수건으로 체온을 낮추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분 보충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생수를 마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땀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물 이외에 또 전해질, 또 미네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물에다가 전해질을 넣어서 이렇게 수분 보충을 해야 되는 어떤 아이디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운동하면서 흘리는 땀에서는 또 에너지가 빠져나가게 됐죠. 그러면 이제 에너지를 보충하는 목적으로 거기다가 어떤 영양소를 집어넣으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탄수화물 전해질 음료가 개발되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이라는 것은 운동할 때 즉각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아주 효율이 높은 영양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방과 단백질하고는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으로 우리 몸속에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적의 탄수화물의 농도, 최적의 전해질의 농도를 맞추려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자, 스포츠 음료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전제 조건, 이 탈수와 수분 보충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잘 들으셨습니까? 좀 더 유익하고 한 뼘은 좀 더 재밌을 내용으로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